두 번째 강의는 위기관리 필요, 왜 필요한가? 두 번째 위기관리 역사, 그 다음에 세 번째 GMS 선교사의 위기 사례, 신사도행전, 그 다음에 네 번째 GMS 위기 대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번 왜 위기관리가 필요한가? 아까 처음에 했죠. 첫 시간에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를 시켜드리면 첫 번째 강의는 한국 선교사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GMS 선교사님들, 후보생들, 혹은 GMS 선교사님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1번 위기관리가 왜 필요하냐,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에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위기관리 역사, 이것도 이제 한국 선교계 위기관리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그러면 GMS는 어떠냐. GMS는 이제 여러분 강의 안에는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GMS는 2007년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23명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그 GMS에서 제가 그때 사역 1국장이었는데 사역 1국장을 하면서 위기관리 교육도 받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런과 동시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GMS의 전문 사역국이라는 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위기관리를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문 사역국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GMS의 위기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GMS의 위기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위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 위기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자는 사라져 본 것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는데, 그러다 이제 2017년 9월에 GMS에서 다시 이제 위기관리 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팀을 하다가 2018년에 그 위기관리 팀이 위기관리원으로 이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 GMS도 본격적으로는 위기관리를 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GMS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GMS만큼 위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데도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강의안을 보시기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강의안은 2페이지인데, 2페이지에 보면 GMS 선교사의 위기 사례, 그리고 그 옆에 강의 그 볼드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사도행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사도행전.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이 같이 읽을까요? 땀, 눈물, 피의 선교행전이 이어지고 있는 GMS. 그렇습니다. GMS는 어떤 단체일까? 저도 지금 GMS 20년 차인데 지금도 GMS를 배우고 있어요. GMS를 배우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뭐 GMS 본부 주소가 어딘지 몰라서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고, GMS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GMS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무려 114년 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걸 이제 배우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GMS에 그 허입을 되셔서 멤버십을 갖게 되었을 때 GMS가 나에게 해준 게 뭐야? GMS가 뭐 이래?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또 선배 후배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을 만약에 하시고 싶을 때 이렇게 다시 한번 꿀꺽 삼키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GMS를 얼마나 알고 있나?
나는 GMS를 얼마나 알고 있나. 무려 114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GMS. 이 GMS에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선교를 해왔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선교를 이어왔는지,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이해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질문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GMS에 그동안 73명의 순직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60명, 자녀들이 13명.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한 가정에 독립운동가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정부가 후손들에게까지 다양한 혜택을 주고. 근데 우리는 GMS는 무려 60여 분의 순직자가 있단 말이에요. 13명의 MK들이 각각 사유는 다르지만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 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아프리카의 어떤 여자 MK는 20살의 나이에 현지에서 현지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얼마든지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선교제 갔거든요. 그 애가 5살 땐가 갔어요. 그래서 15년 동안 그 땅에서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온 것은 아직 인생이 사역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사고를 당한 그 상황을 보면 딸이 그 현지인 강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선교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당장 그 땅을 떠나고 싶었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선교사님이 다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딸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죽은 딸. 그 딸이 어릴 때 아빠에게 늘 했던 말, 자세하게는 말씀드린 것 그렇고 어쨌든 현지 영혼을 다시 한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딸이 평소에 했었어요. 그래 마침 그 딸이 떠나고 나서 그것이 유언처럼 되살아나서 그 딸을 위해서 다시 그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스토리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GMS에 들어와서 위기관리 팀을 하면서 2만 페이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22,000페이지 됩니다. 22,000페이지의 기도 편지를 다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서 그 중에 하나 발견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죠. 어느 먼 나라의 멋진 선교사 이야기 아니죠. 이거 GMS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당연히 처음 들으셨겠죠. 20년 전에 저도 몇 년 전에 알았으니까. GMS가 어떤 단체인가? GMS는 무수한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선교 현장을 지켜온 그리고 현지 영혼들을 섬긴 그런 영적 거성들이 기라성 같은 그 영적 거성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저 같은 사람도 20년 전에 겨우겨우 턱걸이 하다시피 그때 연령 제한에 걸려가지고 GMS 멤버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길래 이 GMS에 이런 멤버십을 갖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는 선교단체에 지금 과정을 밟고 계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GMS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GMS가 제게 어떤 행정적인 혜택을 주고 GMS 동료와 GMS 선교 현장에서 GMS 동료들이 또 GMS로 인한 어떤 제게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떠나서 114년의 역사 가운데 그 우리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지켜온 선교, 지켜온 단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이 단체, 여기에 멤버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자랑스럽고, 한편 생각하면 부끄럽고, 제가 이 거대한 GMS에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제가 지금 위기관리를 강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요. GMS는 어쩌면은 코로나19 같은 위기와 더불어 with crisis, 위기와 같이 온 선교단체입니다. 그냥 평탄하게 온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앞으로 선교 현장에서 동일하게 우리 선배님들처럼 또 우리 동료들처럼 그런 위기를 당하실 수도 있겠지요. 또 GMS 본부가 혹은 또 GMS 동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섭섭하게 하거나 아프게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GM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4년의 선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복된 단체라는 것. 이 속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 있다는 것. 그러기에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거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그렇게 이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PPT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에 선교지 5년 이상 계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겠어요? 5년 이상. 홍동희 선교사님, 이집트? 네. 그리고 또 많으시네요. 네, 유지용 선교사님, 네, 최성수 선교사님. 라오스. 네. 언제 들어가셨죠? 손으로 한번 표시해요. 마이크 켜시면 네. 유지용 선교사님,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손으로 한번 표시해요. 손으로. 네, 14년.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그 라오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참 다들 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오늘 제가 지금 PPT에 제시하는 그 도표처럼은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연도별로 위기 사례를 이렇게 하라면 분명히 이렇게 숫자를 적을 수 있겠죠. 그러시죠. 뭐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GMS는 79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도표에 보신 대로 이렇게 위기가 연도별로 발생을 했습니다. 연도별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2018년 몇 건이죠? 126건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많으냐? 특히 이제 2017년, 2018년, 2016년부터 왜 그렇게 많으냐면 인도하고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있는 나라는 앞으로 추방의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이 계시는 나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있는 나라에서 믿습니다. 예, 당연히 믿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를 있게도 하시고 떠나게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어떤 비자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어떤 형태로 여기서 있어야 될 것인가. 실질적인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코비드19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외국인을 다 내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체를. 특히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고 동양인이다 보니까 동양인이 마치 바이러스의 주범인 줄을 생각하고 우리를 그냥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내보내버렸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도표인데 국가별로 10건 이상 그 위기가 발생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5개 국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도표로 다 나타낼 수가 없어서 국가별로 나타냈는데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죠. 중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해서 이렇게 그 위기 사례가 많을까요? 마이크 한번 켜주시죠. 자유롭게. 어떤 위기? 뭐 자유롭게 말씀해 보십시오. 훈련생 여러분 마이크 켜시고 네. 서로 응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주고받으면서 강의를 합니다. 어떤 위기가 중국에서 발생해서 이렇게 네, 추방이죠. 네, 하우링이 생기죠. 그 중국은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이 됐을 때 한국 분들이 많이 당황을 했죠. 한국 선교계에서. 저도 중국 선교사입니다. 지금도 중국 선교사라고 본부에서 사역을 하죠. 그러면 중국은 왜 선교사를 추방시킬까? 법에 의해서 추방시키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법에 외국인은 포교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럼 한국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언제부터 들어갔느냐? 그 화교들은 한국에 있으면서 화교 국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80년대 후반부터 들어갔습니다. 저는 80년대 후반부터 2018년, 19년까지 몇 년이죠? 몇 년을 사역을 한 거죠? 한 30년 사역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참, 그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사역들을 했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을 하면 이게 중국 정부가 들어오면 좋아할 말인데 거꾸로 말을 하면 중국 정부가 우리에게 유예기간을 준 거죠. 법을 집행을 안 한 거예요. 30년 동안. 외국인이 분명히 포교 활동을 하면 이건 불법인데 그리고 바로 비자법에 의해서 바로 출국시켜도 되는데 유예를 해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중국 정부를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좀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법은 어떤가요? 외국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지 아닌지. 그럼 언제 내가 떠날 수도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그 보장된 허락된 날들을 오히려 감사해하고 있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제 어디죠? 도표에 보시면 필리핀. 필리핀은 왜 이래 많을까요? 물론 중국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되지만 범죄 사고. 네, 범죄 사고. 근데 의외로 질병이 많아요. 필리핀은. 그 범죄 사고도 많은데 그러나 68건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 질병입니다. 그 왜 질병이 많을까요? 필리핀에. 댕기열? 네. 자, 여기에 특히 여성분들, 제가 여성분들 한번.
자, 여성분들은 그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안정지향적이죠. 안정. 그죠? 안전 아니에요. 저는 한비아처럼 막 하는 게 이제 제 기질이에요. 아니 그거는 한비아니까 그런 거예요. 대부분 분들은 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던 아가씨가 지방으로 시집을 가는 것을 힘들어해요. 내가 어떻게 거기가 사느냐 이렇게. 그렇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다. 첫째, 내 심리가 인식을 한 그때부터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불안함 뿐만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지는데 기후, 그 생활 습관,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당장 이제 주방에서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는데 그거부터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 속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평안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내가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느끼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해외에 나아가서 자국인이 해외에 나아가서 특히 선교사가 위기를 당할 확률이 자국인보다 3배는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코비드19를 맞이해서 우리 GMS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이 한 40명이 확진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인이 확진될 확률보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해외에 나아가서 지금 우리 GMS 선교사들이 확진된 비율이 7배나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났다는 것은 내 육체, 내 심리에 대한 케어가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세심해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제 경험을 참 우매한 경험을 나누면 제가 선교지에 처음 가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멋있죠? 그래서 어느 날 쓰러졌는데 일주일을 못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저는 훈장인 줄 알았어요.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래 봤는데 이런 있는 분들 모르겠는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제가 단기 사역이 아니에요. 70세까지 우리 GMS는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그때 기준으로 한 30년 이상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가서 몸도 적응이 안 되는데 막 죽기 살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던 곳이 아주 더운 지역이에요. 여름에 40도. 마침 또 푹 꺼진 지역이라서 그 기후가 어떠냐면 마치 찜통에 넣어놓고 소뚜껑을 딱 덮어놓은 것 같아요. 여름에. 자,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죽겠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저를 채찍질했어요. 죽겠다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사명을 하고 이 땅에 왔는데 시간이 급하다고 이렇게 저를 몰아세웠죠. 어느 날 쓰러져서 결국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얘기를 하다 이 더운 지역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 대부분 질병들이 많아요. 왜? 우리 한국인들이 온대 기후에 익숙한데 특히 사모님들, 여성분들 민감하고 남성보다 훨씬 더 민감. 그런 지역에 가서 그래서 우리 GMS 가운데 지금도 사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순직자들 중에 비율은 남성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모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 옆에 지금 부부가 앉아 계시는 분이 있는데 사모님들한테 잘 해주세요. 그 사모님을 잘 케어하시라고. 저도 지금 그렇지 못한 주인공이라서 지금 이 죄책감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모님들한테 해주세요. 사모님 케어를 잘하는 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중국은 선교사 숫자가 많아서 이렇다고 또 이제 많이 추방됐으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 필리핀도 선교사가 한 200명 중에 68명이니까 그리고 필리핀 선교 역사가 40년 이상 되거든요.
한 40년 동안 200명의 선교사 중에 68건이 발생했다.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번째 나라가 어디죠? 많은 게 아니고?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선교 역사가 되게 짧습니다.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선교사님들이 그 위기 발생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캄보디아에 계시는 분 계시죠? 취향이죠, 취향. 정준영 목사님?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이명자 사모님, 전주영 선교사님. 예. 왜 캄보디아 김성열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 왜 캄보디아는 이렇게 그 위기 발생률이 높을까요? 선교에서 짧은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뭐 마이크 다 껐지만 예. 너무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거기는 선교지가 지금 경제적으로는 하고 또 정부의 규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쉴 틈이 없어요. 저도 캄보디아를 꽤 많이 가봤는데 막 기후가 막 너무 힘들어요. 저도 한국 사람이고 그분들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물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중질환을 많이 앓고 있어요. 여기 참고하시라고. 그 다음 도표 여러분 보이시죠? 다음 도표를 보시면 지역 선교부별 위기 사례입니다. 여기에 이기면 장로님? 네. 네, 어디 네 계시는. 그 장로님 지금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몇 년이나 되셨나요? 97년도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선교는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그동안 계시면서 뭐 이제 위기라든지 이런 상황은 없으셨는지? 개인적으로 2번 그 로상 강도를 만났고 집에서 강도를 당해가지고 2번 위험에 좀 처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GMS에 그 102개 나라를 15개 권역으로 묶어서 지역 선교부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은 그 위기가 발생한 곳이 중총, 중국과 대만과 홍콩을 묶어서 중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태평양은 이제 필리핀을 포함해서 그쪽 뉴질랜드라든지 호주, 그다음 파푸아뉴기니, 통가, 뭐 이런 사이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많은 지역이 어디죠? 서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는 지금 14개 나라인데 그 사하라 사막 이남 14개 나라인데 거기에는 선교사들이 불과 40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선교 역사는 한 30년 좀 약간 넘는데 40명의 선교사가 30년 조금 넘는데 몇 건이 발생했다고요? 70건이. 그래서 우리 GMS 15개 지역 선교부 중에 위기 빈도가 가장 높은 곳이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서부 아프리카 가시는 분 안 계시네요. 제가 지금 이걸로 보니까. 조금 전에 그 장로님께서 이기면 선교사님께서 계신 그것은 남아공은 동남부 아프리카에 이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55건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서부 아프리카가 되게 많이 발생했죠.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가고 있는 지역이 또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유독 어떤 위기 상황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 또 어떤 위기가 유독 잘 발생한다. 이런 이제 특징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위기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뭐 준비를 했는데도 대비를 했는데도 발생하는 거는 그는 정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제 많은 경우 그런 위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럼 서부 아프리카는 왜 이렇게 위기가 많이 발생하느냐? 또 어떤 위기가 많이 발생했느냐? 주로 사고가 많습니다. 사고. 크게로는 내전. 뭐 차대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정부군과 반군이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때 우리 GMS 선교사들 포함해서 한 18명이 애들까지 포함해서 있었는데 지금 양쪽에서 포격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때 본부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한 일주일간을 그야말로 초긴장을 했어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포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비롯해서 또 어떤 나라는 이제 방화, 현지 이제 이슬람 극렬 분자들에 의해서 센터를 막 방화해 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외출 중에 있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한국의 그 일반 언론에도 났는데 그 불탄 것을 보면 거의 다 타버렸어요. 만약에 선교사님 두 부부가 거기 계셨으면 그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하실 뻔했죠. 그래서 서부 아프리카가 가장 그 위기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지 선교사님들 지원자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10몇 년 동안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에서, 본부는 아니고 제가 제 얘기를 하면 혹시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오거든 맨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해라. 그리고 대신에 이제 모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오시거든 오셨어요? 그러고 그냥 대충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쭉 보십시오. 어떤 지역은 선교사들이 되게 많은데 선교 역사도 오래됐는데 위기 발생 건수는 되게 낮아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몇 건이죠? 18, 동남아시아 28. 28건. 그 동남아시아는 어디냐면 태국하고 미얀마. 태국의 우리 선교 역사가 60년이거든요. 선교사님이 한 100몇십 명 되세요. 60년 동안 100몇십여 분이 또 미얀마에도 한 40여 분이 계시는데 28건밖에 발생 안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상당히 안전한 지역이다. 거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60년 동안 28건밖에 발생 안 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안전을 도모하려면 이 지역으로 가시면 돼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게 이제 태국 선교사님들 들으시면 서운해한데 저를 원망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고생한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위기 단순 그 수치로 비교해 보면 어느 지역은 60년이 돼도 28건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200여 명의 선교사가 계시는데도 어느 지역은 무려 불과 40명밖에 안 되는 분이 계시는데 70여 건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위기의 유형법을 보면 서부 아프리카는 대부분 그 생명이 오고 가는, 목숨이 오고 가는 그런 위기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는 그게 아니고 질병이, 물론 질병으로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 급하게 수술해야 돼 이런 정도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용을 하면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어떤 위기가 어떻게 발생하고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 그 도표는 이것을 그 비율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중총이 25% 가장 많고 서부 아프리카도 무려 8%. 거기에 비하면 동남아시아는 3%밖에 안 돼요. 동남아시아는 거의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은 2%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서부 아프리카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서부 아프리카 국가별 위기 사례를 보면 니제르라는 나라는 15건이 발생. 여기는 선교사가 몇 가정이 있느냐? 2가정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한 가정 한 싱글. 근데 세 분이 한 30년 동안 15건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결국은 그 남자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 혈액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예. 현장에서 이제 증세를 느꼈지만 그 현장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되기 때문에 한국에 오셨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예.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듯 했지만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임종을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사모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극한의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극한의 고통이 왔다고 그럽니다. 겨우 목소리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근데 사모님이 겨우겨우 이렇게 여쭤보셨다. 목사님, 지금 뭘 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를 하고 싶다고. 겨우 목소리를 내서 하시는 말씀. 첫째, 소리내서 마음껏 찬송하고 싶다.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싶다. 두 번째, 나 빨리 니제르로 돌아가고 싶다. 니제르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GMS 선교사예요. 이게 GMS 거대한 선교 역사 속에 있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뭐 자그마한 일에 막 전전긍긍하고 뭐 내게 유익이다, 손해다 이것 따지지 않고 오직 현장에 있는 영혼. 예. 그리고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직전에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했고 그 전에도 이제 제가 사모님을 통해서 간접 소통을 하는 가운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고. 그걸 계속해서 고통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른다고. 이게 GMS라니까. 고난 중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왜 좋은 병원이 아니야 왜 의사들은 못 고치냐고 막 그게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서부아프리카 국가별 위기 사례를 보면 선교사도 적고 또 선교 역사도 짧은데 이렇게 위기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자면 여기에 서부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선교사님들이면 서운해할 수 있지만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죽을 고비를 넘기는 하고 다 막 앓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미안해서 못 알리겠더라고. 그러고 나중에 다 해보라서 알려봤어요. 50대 초반에.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이제 거의 끝나는데. 시간이 좀 있나요? 20분 남았어요. 제가 요거 마무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어떤 위기 관리에 대해서. 그럼 GMS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느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본부에서는 위기관리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선교지에서는 위기관리팀 혹은 또 위기관리 코디네이터 혹은 또 위기관리 팀장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형태든지 지금 위기관리에 관한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이제 행동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선교단체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코비드19가 지금 막 흥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브로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 기준으로 보면 코비드19 이후에 이동한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숫자가 937명입니다. 선교사가 670명이고 자녀가 267명 902명이 자가격리에서 해제가 되었고 격리 중인 분이 10명 입국 예정인 분들이 25명 유닛별로는 독신이 44유닛 가정이 395유닛 오히려 이제 또 다시 이제 선교제로 돌아가신 분들이 90유닛에 147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코비드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GMS는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다른 단체와 지금 차별화되는 겁니다. 첫째는 전체 선교사들에게 한 달 일시불을 한 번 1회에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했고, 또 2개월째와 3개월째는 선교비 하위 30% 되시는 분들에게 또 일정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지난 4월 1일부터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른 단체를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GMS는 그분들이 숙소를 요청하면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자가격리 무료로. 그 다음에 또 14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식비, 예전에는 한 50만 원, 1인당 50만 원, 2인 70만 원, 3인 이상일 경우 100만 원. 근데 지금은 8월 4일부터는 조금 줄여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 360여 명이 이 GMS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40여 분이 지금 확진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현재에서 확진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면 우리 GMS가 가입한 보험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실제로 한 선교사님이 전체 중동의 어느 국가에서 확진이 됐는데 치료비가 1,7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즉시 지급했고 700만 원은 우리 내부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서부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선교사님이 거의 4개월을 헤매고 있는데 이분이 항공료가 없어서 한국 나오기 어렵다고 해서 긴급 회의를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선교지가 아닌 부모님을 떠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학하는 우리 자녀들이 확진이 되면 이제 그들에게 현지에 주로 미국인데 미국에 계시는 우리 GMS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 향이 담겨 있는 그런 음식들을 한 $500 정도 해서 붙여주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GMS는 선교사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아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코비드19 이전에 2019년에 있었던 두 가지, 2018년, 2019년에 에어 앰뷸런스를 운영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선교사 자녀였습니다. 현지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분들은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의료시설이 훨씬 더 좋은 인접 국가로 가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앞에 한 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 돈으로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이송을 했고, 두 번째 그 선교사 자녀 같은 경우 8,000만 원을 들여서 이송을 했습니다. 8,000만 원을 들여서 이송을 해서 다른 국가에서 의료시설이 좋은 국가에서 치료를 하는데 하루 병원비가 1,000만 원. 여러분 표정이 뭐 덤덤하시네요. 지금이야 고백합니다. 저도 그때 아득하더라고요. 하루에 1,000만 원. 100만 원까지는 경험해 봤거든요. 1,000만 원. 근데 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병원에서 수도할 때까지는 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자녀는 잘 치료를 받고 마지막에 한국에 와서 최종 점검을 받고 이제 건강하다고 해서 다시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든 돈이 한 4억이 넘었어요. 다 이제 해결이 됐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GMS의 위기 관리는 이론이 아니라는 거. GMS 위기 관리는 실제라는 거. 앞으로 지금 코비드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죠? 위기 경영 리더십이죠. 선진국가이고 후진국가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있는지 동남아시아에 있는지 유럽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코비드19라는 전대미문의 이 위기 속에 리더십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역할을 해서 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위기를 잘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GMS에 뭐 다 이제 허입이 잘 되겠죠. 절차를 따라서 이제 GMS 멤버십이 되면
멤버십을 갖게 되면 그런 GMS에 갖춰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멤버십으로서 또 뭐 이런 표현을 하기 좀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멤버십으로서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114년의 그 GMS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흘러온 이 거대한 GMS 역사 속에 내가 한 구성원으로 또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계속해서 위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라는 거, 이걸 이제 말씀드리면서 일단 강의 녹이를 마치고요.